안녕하세요. 2024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국어 영역 고전 문화 파트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강의를 수험생이 듣고 있다면 수능을 보시느라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굉장히 국어 같은 경우에 불수능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1교시부터 안 그래도 가뜩이나 떨리는데 그 예상치 못한 난이도에 더욱더 당황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험을 잘 보시고 나온 수험생들에게 격려를 전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또한 이 강의를 1, 2학년 재학생이 듣는다면 지금 출제된 문제의 유형과 그 다음에 어떠한 지문이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본인 2024년뿐만 아니라 2023년, 2022년 이렇게 다양하게 기출문제를 확인하시고 본인이 보실 수능에 어떠한 문제가 출제될지, 어떠한 지문이 출제될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능에 어떤 작품이 출제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은 18번부터 21번까지의 문제였었고요. 김원전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수능 완성에 정확하게 실려있는 그러한 지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고전 운문은 32번부터 34번까지 출제가 되었는데 한 작품은 일동장유가라는 작품으로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으로는 화암구곡이라는 연시조로 이 작품은 연계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낯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EBS에서 수능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답률 높은 15개의 문제를 순서대로 놓는데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고전 문학 문제 중에 34번 문제만이 순위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지 생각을 해보니 세 작품 중에 두 작품이 EBS에서 연계가 이미 되었고 그 다음에 문항들도 새로운 유형의 문항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지가 조금 어렵게 읽히는 또는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선지가 있었지만 수험생들이 이것들을 잘 극복을 하고 잘 풀어내서 결국 34번 외에는 오답률이 그다지 높지 않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해설 강의를 할 때도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계가 되었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고전 원문에 가서는 좀 더 자세하게 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능 시험지 6페이지를 보시면 18번부터 21번 문제가 지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전이라는 작품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랑 같이 보실 게 중략 이후의 부분입니다. 한 페이지 더 뒤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원수가 100개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에게 아뢰기를 이 부분부터 맨 마지막에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 하였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완성에 페이지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에 잘 실려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여기 밑에 정확히 이렇게 실려 있죠. 백제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에게 아뢰기를 이 부분과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뒤로 가면 146페이지에 아기가 쓰던 빗으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 하였다 라고 해서 수능지의 중략 이후의 부분이 정확하게 수능 완성에 실려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수능 완성해서 보고 난 후에 이렇게 해설을 한 번씩 읽어보고 전체 줄거리를 파악한 친구들은 김원전을 수능 시험지에서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웠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모르는 작품 또는 낯선 작품이 EBS 교재에 실려 있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핵심 정리를 해 놓으시면 주제나 특징을 나중에 문제 풀 때 훨씬 더 주제나 특징을 가지고 문제 풀 때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능 완성과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문제는 수능 완성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 유형은 18번 같은 경우에 서술성의 특징을 묻고 있고, 그 다음에 19번에는 내용 이해를 묻고 있고, 20번에는 인물의 심리를 묻고 있고, 21번은 외적 증거에 의한 감상이지만 얘도 결국은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새로운 문제 유형은 없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고전 온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장유가와 그 다음에 화암고곡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동장유가는 기행가사로 워낙 긴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생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앞에 중략되기 전에 앞에 강풍에부터 배불렀네 이 부분 역시도 수능 특강에 정확하게 연계가 되었습니다. 수능 특강 66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연계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앞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나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사항은 일동장유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출발하기 전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여행 과정을 대부분 지문에서 제시를 하는데,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귀국 후의 과정을 같이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귀국 후의 과정을 이 부분을 지문을 아마 처음 접한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동장유가를 수능 특강에서 풀어보셨다면 이렇게 외적 준거를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해설지에 가서 해제나 아니면 특징, 주제들을 읽어보셨다면 귀국 후의 과정이 낯선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동장유가 역시도 이렇게 수능 특강에서 한번 풀고 난 후에는 나름대로 핵심 정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암구곡이라는 연시조는 지금 총 9개의 이 구자가 9구자잖아요. 9수로 된 연시조인데요. 1수, 6수, 9수가 실렸습니다. 처음 보는 작품이라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핵심 정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연시조였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사실적, 예찬적, 긍정적, 전원적, 자연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향촌에서의 만족감과 분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었죠. 또한 자연에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작품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특징을 쭉 제시를 했습니다. 그 자신이 만든 그 화초로 꾸며놓은 그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애정을 갖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출사하지 못한 처지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그러한 화자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일단은 문제에 가서 풀어보면서 방금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33번은 작품 내용 파악하는 문제였었죠. 34번은 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 문제였었습니다. 32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 1번에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선지가 나왔는데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번에? 여기에 있지요. 10번의 끝부분 정도, 요 정도. 풍도에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 라는 부분이 바로 회상하는 표현이었는데요. 여기는 과거의 상황이 너무 위험하고 그렇게 그 엄청난 풍랑이 쳤던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렸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선지,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 이 부분이겠죠? A 밑에 부분에 12발 쌍돛대는 차처럼 굽어있고 52폭 초석도 튼 반달처럼 배불렀네. 바람이 불어서 돛이 바람에 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돛이 바람에 휘는 모습이 바로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이 될 테고요. 외부 환경의 영향력이 바로 바람의 영향력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나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해서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지 찾아볼까요? 네, 요거 양요풍 같은 경우에 버드나무 바람이라는 뜻으로 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맞죠. 근데 이 양유풍이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나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두 인물은 요 정도가 되겠죠. 초동과 목수입니다. 초동은 땔감을 구하는 아이를 얘기하고요. 목수는 소를 치는 노인을 얘기합니다. 그 두 인물의 행위가 지금 대비되고 있나요? 아니죠. 행위의 대비는 없습니다. 뿐더러 대상에 대한 평가도 드러나고 있지 않죠. 5번,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영탄적 표현을 찾아보면은 가번 같은 경우에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아있구나. 이 부분이 아마 영탄형 어미, 감탄형 어미가 쓰여서 영탄적 표현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번 같은 경우 영탄적 표현이 아마도 화한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뭐 이런 부분들이 영탄적 표현일 텐데 영탄적 표현이 쓰인 건 맞지만 대상에 대한 경외감이 나번에는 드러나 있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33번으로 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상 위에 있는 상황이죠.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점에 의지해 떠나온 것은 해구를 얘기하죠. 해구를 가늠하는 행위를 통해서 출항한 후에, 배가 떠난 후의 모습이 드러난다. 맞습니다. B에서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임금의 배려에 감격한 마음이 드러난다. B를 보시면 날이 마침 극열하고 굉장히 끓을 정도로 매우 덥다는 얘기죠. 석양이 비치어서 끓는 땅에 엎드려서 말씀을 여쭈오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아주 더운 상황입니다. 계절적 배경이 여름이죠. 너무 더워서 땀이 물 흐르듯 한데요. 그것을 나라님께서 보시고서 너희의 더위가 어려우니 먼저 나가서 쉬라고 신하를 위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나는 복배하고 사퇴하니 천은이 만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방금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임금의 배려가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천은이 만극하다라는 감격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3번 C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응하는 표현이 있나요? 10번 볼까요? 여들에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처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나를 못 만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자식들이 나를 보고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온 거를 본 듯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기쁜 것이 극한치라 어리석은 듯이 앉아있구나. 너무 기뻐서 어리석은 듯이 앉아있구나. 사당에 현아라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이제 집에 와서 좀 편히 쉬니 풍도에 험하던 일이 다 예전 저승 같고 꿈만 같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무심하게 대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무심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A에서는 폭우를 돌아보지만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아까 A 살펴보셨죠? 맞죠? B에서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 뜨거운 땅에 엎드려서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끓는 땅에 엎드려서 말씀을 여쭈었더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서 물이 흐르는 듯 했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드러났죠. 5번 A에서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여정상의 위험이 엄청난 풍랑이 쳤었죠. C에서는 과거에 위험했던 경험에 대한 소회, 이제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저승 같고 꿈 같다라는 소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보기에서는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이라고 합니다. 가 역시도 조선 후기의 기행가사고 나 역시도 조선 후기의 연시조입니다.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의 확대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확대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동장유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 화암구곡은 이제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것을 드러내고 있겠죠. 첫 번째는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대한 강호에서의 자족감, 두 번째는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의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르는 회포, 세 번째는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 공간에 대한 자신의 긍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앞에를 보면 일동장유가는 짧게 얘기를 했는데 화암구곡은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런 것으로 보아 분명히 화암구곡을 낯선 작품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보기에서 조금 더 힌트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1번 보시면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대풍을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냈다. 어느 부분에 드러나나요? 가번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울 때 하늘에 올라갔다 지암에 내려지니 라고 하면서 나뭇잎처럼 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 비유를 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대풍을 겪은 그 경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1번 맞고요. 자, 2번 나는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이라고 하여 자신이 기른 화해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 드러나 있습니까? 일수에 드러나 있죠.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라는 그러한 자긍심. 그러니까 너뿐이라고 한 걸로 보아 이제 의인화시켜서 자신이 기른 화해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34번에 3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면서 떠나는데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가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에 3번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처음에 나와 있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진동환이 이 부분을 통해서 그 경험했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나번에서는 꼬와 자란 충성유효 틀어 지은 고3이라 3번 개석에 달린 소리 늙었으니 아마도 화원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그러한 식물에 대해서, 그 식물은 분재가 되겠죠. 그러한 외물에 대해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번 역시도 가와 나에 드러난 내용이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배에서 신체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에 복잡한 심사를 드러내고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의 생애로 표현해서 겸양의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가 부분에 신체를 생각하는 모습은 어디에 드러나 있나요? 그래서 A의 중간쯤에 배방에 누워서 내 신체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심란한데 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 신체를 생각하는데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가뜩이나 심란한데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나는 여기를 보시면 맑은 물에 별을 갈고 청산에서 섭을 친 후, 맑은 물도 자연이고 청산도 자연인데 이러한 자연에서 별을 갈고 섭을 치는 것은 나무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하는 그러한 것은 서림 풍후에 소 먹여서 돌아오니, 그러니까 자연에서의 삶을 드러내는 거죠. 결국 두어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괜찮다. 야인의 생애도, 이렇게 자연에서의 삶을 사는 야인의 생애도 자랑할 때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사하지 못해서 이렇게 자연에서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수용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여기서 나타나는 겸양이라는 것은 겸손을 드러나는 겁니다. 겸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다. 자, 5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면서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는 양육풍에 감흥하여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낸대요. 한번 찾아볼까요? 가는 집으로 돌아와서 한가하게 지내면서 성대를 누리는 삶. 요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네,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의 산이니요 나는 성대의 일반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만족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양육풍은 여기에 드러나 있었죠. 양육풍에 감흥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긴 파람 짧은 노래, 그러니까 휘파람을 부르면서 긴 파람 짧은 노래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뜻대로 소일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앞에 킹파람 짧은 노래를 통해서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으시면은 4번을 찾으셨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전 문학을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수능에 출제된 고전 문학을 살펴보았고요. 네, 올해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4번 선지 외에는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EBS 교재의 연계율을 고려해서 반드시 수능 보시기 전에 EBS 교재들을 다 학습을 하신 후에 수능을 보시는 것이 좋고, 그냥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작품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은 후에 그 지문이 아니라 다른 지문이 나오더라도, 즉 해당 작품의 다른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 정리한 것을 적용하여서 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